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AI, 로봇, 모빌리티까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리 기다리고 계세요. CES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올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작년에도 다녀오셨죠? 그렇죠. 방송을 제가 잘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번에 연합에서 AI하고 로봇에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나왔어요. 나왔고 네. CES가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최근 들어 나왔던 이제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CES를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요. 네. 나중에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 이제 참여 업체들도 사실 작년도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해는 참석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아쉽게도 중국이 뭐 미중 갈등 때문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보통 중국이 부스를 한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부재가 좀 착시도 일으켰어요. 뭐냐면 특히 드론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이번에 그 부스가 쑥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착시가 있었어요. 오히려 드론과 로봇이 좀 썰렁해졌나? 근데 아니죠. 오히려 더 핫한데도 불구하고 참여 업체는 중국의 부재 때문에 조금 이제 비어 보였던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다 키노트나 기조연설에서 리세션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보통 정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네. CS에 이제 출전을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하반기의 어떤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무래도 리세션 기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저같이 자동차를 좀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카가 잔뜩 제시됐던 굉장히 재밌고 화려했던 이 모터쇼가 아니라 부품 전시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꿈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부재라는 부분이 또 사실 생각해 보면 기술적 갈등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얘기를 전개하겠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이제 트랜스포밍 즉 변환시키고 그러니까 추론과 학습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extract, 뭐 transforming, loading 하던 ETL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뭐 테슬라라든지 많은 이제 업체들이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아마 미국과 중국이 조금 더 멀게 봤을 때 이 ETL 프로세스가 장착되는 디바이스들은 서로 아마 섞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MCU라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쓰고 지울 수 없죠. 근데 앞으로의 자동차들은 도메인 컨트롤 유닛 베이스에 아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PC를 용산에서 깡통 PC를 사서 네. 이 슬롯에다가 뭐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뭐 램 이런 것들 추가하듯이 기능별로 추가를 하고 여기다 OS를 얹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변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뭐 IRA라든지 반도체 과학법도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도메인 컨트롤 유닛 하드웨어로서는 도메인 컨트롤 유닛 베이스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런 자동차를 굉장히 미국이 꺼려하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미국에서 모아서 이 추론과 학습은 어디서 하겠어요? 중국에서 하겠죠, 그죠? 반대의 경우도 역시 중국에 있는 테슬라가 지금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FSD가 만약에 고도로 발달되게 되면 아마 중국 내 상당 부분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역시 도저 컴퓨터가 있는 미국에서 추론과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성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굉장히 평행선을 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 CS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긴장감이 CS에서도 여과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이런 것들도 사실 모빌리티관을 꽉 채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프로세서는 어떤 걸 쓸 건지, 뭐 센서는 어떤 걸 쓸 건지, 뭐 소프트웨어나 OS는 어떤 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부스를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CES라는 게 컨슈머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전 이제 소비자 가전이죠, 그죠?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앞에 있는 C가 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모빌리티가 100세 가전을 완전 압도하는 특히 우리가 웨스트홀이라는 새로운 건물이 아주 크게 지어졌는데 뭐 우리나라 코엑스를 몇 개 합쳐놓은 정도의 엄청난 크기예요.
근데 거기가 모빌리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앞으로 CES는 이제는 뭐 백색가전보다는 모빌리티 쇼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이제 이 CES에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살아남은 업체만 나오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서바이벌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예를 들면 라이다 업체가 사실은 50개, 60개씩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중국이 안 온 여파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비전 센서 중에서도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라이다를 쓰는 멍청이가 있냐 뭐라는 게 직설적인 얘기를 날리면서 많은 업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만 나오는 그래서 살아있는 업체만 강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줬다. 그래서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여튼 CES에서 느낀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또 이렇게 특별하게 영어로 적어주셨는데요. 리얼 퍼포즈 좀 어려우니까 센터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리얼 주시죠. 텍, 리얼 네. 임팩트. 예. 예, 그게 이제 리얼이라는 거가 사실 좀 추상적인 단어긴 하죠. 근데 리얼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버추얼이가 아니라 버추얼도 될 수 있고 뭐 언리얼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뻥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프라우드 여러 개가 있겠죠. 예, 네.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엔 비대면의 어떤 압박을 우리가 받았죠. 사실 이제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비대면 환경을 이제 강요받다 보니까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우리 가상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부풀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메인 테마 중에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똑같았는데 조금 포장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이제 NF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웹 3.0으로 포장은 다시 했는데 내용은 이제 그대로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작년에 자본 시장이 극도의 팽창을 한번 보였고 그것들이 이제 이 버블이 깨지면서 굉장히 많은 추락을 했죠. 특히 성장주가 많이 이제 깨졌는데 그래서 이 리얼이라는 얘기가 좀 와닿은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첨단 기술의 대향연이 CES의 최고 혁신성과 기조 연설을 맡았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떤 회사가 기조 연설을 맡았는지를 아마 언론 통해서 좀 보셨죠. 네. 그게 존 디어라는 회사예요. 존 디어라는 회사가 뭐 잠깐 뭐 보실까요? 그게? 네. 농슬라라고 하더라고요. 농슬라라고 했죠, 그죠? 네. 예, 농업, 그러니까 농기계 플러스 뭐 테슬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기조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리얼 퍼포즈, 리얼 테크, 리얼 임팩트인데요. 얘기를 뭐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찐 이런 걸 굉장히 강조.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찐 이렇게 써 있죠, 이제 리얼이라고. 그 리얼 퍼포즈는 어떤 걸까? 우리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헤드라인 쪽 보게 되면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였죠. 그래서 식량의 어떤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퍼포즈. 또 하나는 미국 내 전체 인구 중에 1.3%만이 농민인데 경작을 해야 될 면적은 미국 국토의 30%가 넘어요. 네. 즉 아주 소수의 농민이 굉장히 큰 경작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자, 그게 리얼 퍼포즈고 그다음에 그럼 테크 어떤 진짜 기술로 이걸 도와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여기 이그젝샷이라는 걸 이번 공개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12피트 12피트니까 뭐 오늘 따지게 되면 한 뭐 60m가 넘을 것 같아 날개가. 네. 네. 큰 날개에다가 끝에 이제 센서를 넣어놓고 여기서 씨앗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톡톡톡 박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끝이 살이 우리 빛처럼 네. 굉장히 갈퀴가 돼 있고 끝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노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앞에 골을 파고 씨앗을 심고 뒤에 있는 인젝션에서 비료를 뿌리는 순간까지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쫙 가면서 이 60m가 넘는 이 살에서 그 씨를 뿌리고 비료를 인젝션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센터팜이라는 이제 농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명밖에 안 되는 농민이 2만 에이커, 그러니까 맨하탄보다 훨씬 큰 땅이죠. 와. 거기를 34대 로봇을 가지고 경작을 해요. 근데 얘기가 그냥 한 방에 1초에 거의 700에서 800개의 씨를 쫙 뿌리면서 간다는 겁니다. 나란히 농기계들이 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기술이었고요. 또 하나의 기술은 See and Spray라는 기술이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미국에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기는 헬리콥터가 막 살포를 하잖아요. 물도 살포하고 농약도 살포하고 비료도 살포하고. 근데 살포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봐서 보고 뿌리는 건 아니죠, 이게. 네. 조준해서 뿌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냥 확 그냥 뿌리는 거죠. 근데 이 CN 스프레이는 모든 노즐 끝에 센서가 이렇게 비주얼 센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보고 진짜 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고 뿌릴 경우에는 어떤 이제 혜택이 있냐면
물이나 농약이나 비료가 100%를 지금까지 뿌렸다면 약 35%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마 농업의 원가를 많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는 농업을 짓는 농촌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역시도 바이오에탄올, 그다음 배터리,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내연기관 이 네 개를 전부 다 우리는 다룬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죠? 네. 그래서 리얼 테크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뭐 단순히 주가를 올리기 위함 혹은 아니면 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자랑 이게 아니라 진짜 농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임팩트를 주고 있느냐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저도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ETL 프로세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그러니까 100개 국가에서 농업 데이터를 모은대요. 네.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과 학습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 디지털 트윈, 일단 어디 씨를 뿌렸냐, 어디를 뭐 비료를 뿌렸냐 했던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보는 우리가 ETL 프로세스를 그동안 되게 추상적으로 봤지만 이 농업 회사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센터팜이라는 회사는 이 2만 에이커를 그렇게 경작을 했을 때 이 로봇 트랙터를 쓰기 전과 쓰기 후가 37% 이상의 수확물이 늘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인류가 80억 인구에서 100억 인구로 갈 때 식량이 한 50%가 모자란다. 네. 이걸 훌륭하게 개선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네. 그게 진짜 임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많은 이제 첨단 업체들이 ETL 프로세스의 우수성을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복잡도 즉 컴플렉시티가 낮은 농업에서 성공 사례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저는 와 되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ETL 프로세스가 옳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레벨 4나 5를 바로 성공시켜서 레벨 3 단계나 이런 것들 스킵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술이 완성되면 바로 성공할 거다였는데 일부 업체는 ETL 프로세스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오차를 줄여나가거나 에러를 줄여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과연 이게 옳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팽배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그게 이번에 이 농슬라라고 불리는 이 존 디어를 보면서 말끔히 전 해결된 게 야 되는구나. 즉 복잡도가 낮은 수준에서는 이미 성공하고 있구나. 네. 이게 예를 들면 탄광이나 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로봇 굴삭기라든지 로봇 이제 덤프 트럭들이 무인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분, 즉 복잡도가 낮은 쪽에서는 ETL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더라. 이게 제가 CS에서 이제 배운 가장 좀 이렇게 큰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게 한국에서도 저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은 워낙 경작지가 좀 좁고 네.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경작에 딱 용이한 제 생각에는 이 12피트 하나 딱 가게 되면 농사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다 보니까 이 사실 가능하겠죠.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아마 작고 좀 아담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인력과 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하는 뭐 그런 방식이 아마 선호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농업이나 광업이 이제 낮은 단계에서 올라가는 절차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면은 어딘가 테스트베드로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될 텐데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그럼 한국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높은 단계에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어떻게 근데 대응을 해야 제가 되나. 뭐 D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아, 업체들도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술은 뭐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비디아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ETL 프로세스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에 있는 엔비디아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농기계 업체들도 아마 이 AI와의 접목들을 많이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도 이제 기업단에서 많이 좀 만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사전 대본에 전혀 없던 질문인데요. 예, 제가 이게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회사가 무려 창립 연도가 1868년이에요. 말씀하신 회사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기계 중장비 만드는 회사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단계까지 간 건가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지금 잠깐 말씀하신 엔비디아 같은 데랑 협업해서 융합 기술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1837년부터 있었던 회사예요. 네.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농기구죠. 농기구서부터 시작해서 증기로 만드는 경운기도 만들었고요. 실제 뭐 최근 들어 보면 이제 90년도 초반에는 처음에 이제 PC를 이용해서 일단 뭐 농사에 대한 데이터들 모으기 시작했고요. 2000년 초반에 GPS를 제일 먼저 썼어요, 농기계. 그리고 2010년도에는 모바일을 접목시켰고요. 2020년도에 드디어 이제 AI를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늘 개선을 해왔고요. 실제 그래서 농슬러라고 불리기도 전혀 손색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최고의 혁신을 하는 AI 로봇 회사라고 스스로 설명할 정도의 혁신을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뭐 많이 배워야 될 회사죠. 그래서 저희 코로나 기간 뭐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버블이 좀 깨지는 기간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한 회사예요. 예,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80년 넘게 동안 죽지도 않은 회사죠.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필 올해 이 회사가 그러면 기조연설에 나타난 건 뭐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든 기존연설이나 키노트에서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시작합니다. 네. 뭐 지금은 조금 저희가 뭐 금리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이 조금 덜해진 부분이지만 저희가 뭐 1월 뭐 4일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아주 팽배했을 때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CES를 주관하는 CTA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성장주 주가가 그 전까지는 뭐 거의 스펙주 같은 경우 마이너스 80%씩 깨졌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차잖아요. 네. 그래서 CES라는 쇼가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을 일으켜주는 그런 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찐을 데려간 거죠. 찐을.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정말 우리 인류의 어떤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제목을 리얼로 쓴 이유도 CTA도 아마 같은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과거에 그 연도별로 CES가 이제 메인 테마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 예.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오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보죠 한번 저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 CES에서 예를 들면 비닛 같은 큰 이제 주제를 정해줍니다. 근데 저희 이 회사에서는 가서 저희가 느끼고 배운 걸로만 이제 제목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뒤늦게 쓴 게 아니라 다 지나간 얘기들인데요. 16년도에 제 기억에 이 당시 자동차나 스마트카나 드론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의도에서도 원래는 전기전자 담당 그렇죠. 애널리스트들만 CES를 갔었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그런 겁니다. 아, 팀장님 자동차가 그냥 도배가 돼 있는데 이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부터 제가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 제시가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될 거다. 예를 들면 드론이 하늘 날아다니면 이런 식의 EV톨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막 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17년도 굉장히 비전 제시 많았고요. 18년도, 19년도에는요 굉장히 상황 좋았습니다. 네. 네. 좋았고 그래서 19년도에는 제가 어떤 걸 보니 그때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거의 CES의 그 왕이었어요. 네. 가장 미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하나는 그동안 기술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이제 뭐 GTC라는 거를 뭐 봄 가을에 하면서 난 이제 CES는 안 나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조금 재미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워낙 젠슨 왕이 이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뭐 2시간 반 동안 혼자서 다 얘기할 정도로. 네. 근데 그때 제 기억나는 게 19년도에 가상 같은 현실 같은 가상이 어떤 거냐면 자율주행이 되려면 2D 카메라가 세상을 인식하는데 그림자를 자꾸 사물로 인식해요. 네. 네. 그래서 오토심이라는 기능을 가서 그림자를 똑 떼냅니다. 네. 그래서 와 현실을 가상에 가져가서 만지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야 이걸 거꾸로 적용하니까 렌더링에다가 광원만 딱 표시하니까 그림자가 자동으로 생기는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딱 보고 나중에 와 이거 기술이 거꾸로도 되는구나. 어떻게 리버스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같은 현실 같은 가상이라는 제목을 졌어요. 근데 19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중 갈등이 갑자기 극단적으로 가면서 20년도는 굉장히 재미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제목도 비전과 기술의 간극 메우기라는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월 11일 날 팬데믹 선언되죠. 네. 그래서 비대면 환경이 강요되기 시작하고 주가가 급락 후 V자로 아주 급하게 반등하면서 당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부풀었던 때가 또 역시 이제 21년, 22년이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을만 돌아가 보시면 작년에 비전 제시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2차원 공간에서는 자율주행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 표면을 벗어난 3차원 공간에서 UAM이 날아다니고요. 네. 그걸 더 벗어나서 처음에 등장했던 개념이 뭐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였어요. 우주가 나왔습니다. 네. 우주 정거장하고 우주선이. 그리고 리얼월드가 계속 팽창하다가 우리 김현미 의원님 훨씬 잘 아시지만 어디로 가죠? 네, 가상. 들었어요? 네. 가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가서 새로운 공간들의 확장, 정말 비전 제시의 끝판왕이었죠. 그죠? 네. 근데 올해 바로 리세션. 그래서 리얼, 네. 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도 아마 이제 CES라는 쇼를 준비하면서 아마 그 경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지 않나.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도 안 나갔어요. 뭐 그동안 로봇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굉장히 화려한 컨셉들 제시했는데 이번 나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경기를 좀 반영하는 뭐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저거로만 놓고 올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야 되겠네요. 20년에도 맞습니다. 예. 현실 딱 3년 만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작년도에 주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래서 이번 CS 메인 테마가 우리 자본시장에서 혹독한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난 이 산업들을 과연 이 CTA는 메인 테마라고 갖다 올려놓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네. 메타도 작년에 박살이 났죠. 네, 네. 뭐 테슬라도 뭐 400불에서 100불까지 떨어지는 네, 뭐 네. 그래서 과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걸 다시 메인 테마로 제시할까였는데 역시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자본시장에서 워낙 뭐 일거수일투족을 저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연동되지만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꿋꿋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늘 그래 왔듯이 뭐 어닝이 안 나오는 회사들도 밸류에이션이 극단으로 갔다가 경쟁 심화라든지 자본시장이 한번 꺾일 때는 박살이 났다가 네. 결국 서바이벌하는 업체들이 또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차츰소로 한 전형적인 사이클이 저희는 뭐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역시 CTA는 여전히 꿋꿋하게 메인 그래도 테마로 약간 다 이제 제시했다. 메인 예. 그 기조연설자를 조금 그래도 덜 그래 보이는 기업을 예. 이렇게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또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그렇고요. 왜냐면 재건할 때도 골칫기라는 것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밀 가격 올랐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거의 인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목줄을 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전쟁 후에 재건이 될 때도 이 존디어 같은 회사는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칫기라든지 지금 건설료 중장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캐터필러 같은 회사들도 자율 이제 무인 이 덤프 트럭을 가지고 250톤짜리 이런 것도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재건이 될 때도 이런 기업들 많이 아마 주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회사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한다는 회사들은 대부분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테슬라, 엔비디아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다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 잠깐 이거 볼까요? 이 네. 소프트웨어 네.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자동차 굉장히 힘들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이제 거의 반대로는 재고가 소진되고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서 계속 이제 어닝은 굉장히 좀 질이 좋았던. 네. 자 그러면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쓰고 지울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네. 딱 어떻게 고정되어 있죠. 이거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우리 뭐 쿠첸이나 쿠쿠 같은 밥솥 생각하시면 뭐 찰진 현미밥 뭐 이런 것들은 딱 그냥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쓰고 지울 수는 없죠, 그거를. 근데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게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딱 들어가 있고요. 연산할 수 있는 중앙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별로 뭐 이 도메인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요. 이게 마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용산에서 조립적 PC를 샀을 때 슬롯에다가 뭘 꽂아서 기능들을 확장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소비자들이 당장 원하는 거는 인포테인먼트겠죠. 내가 집에서 보던 넷플릭스 내 차에서 바로 볼 수 있을까? 네. 아니면 저장해놨던 음악 그대로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은 업체들이 인포테인먼트 쪽에 욕심을 좀 내고 있고요. 관련된 OS도 침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게 뭐 벤츠 같은 경우는 24년도까지 SDV를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자동차도 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기존의 MCU 베이스의 부품사들은 굉장히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뭐 모빌리티 쪽에 어딜 가도 하드웨어로서는 이 도메인 컨트롤 유닛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또 뭐 비전 센서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특히 테슬라가 퓨어 비전이라는 네. 것들을 조금은 약한 모습 보였죠. 4D 이미징 레이더를 특허 출원내면서 네. 왜냐하면 팬텀 브레이킹이라는 현상이 말 그대로 유령 같은 거거든요. 앞에 분명히 뭐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러면 연쇄 추돌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물리 세계에서 어떤 한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카메라로 뭐 사람을 좀 길게 보이게 하려면 뭐 밑에다 카메라 렌즈를 네. 깔아서 쓴다든지 이런 왜곡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역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얼룩이라도 있으면 마치 뭔가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건 물리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눈이나 비가 아주 왔을 때 앞이 좀 보이면 어떻게 해상도를 좀 높이든지 AI를 네. 가지고 극복할 수 있지만 네.
아주 농무나 이렇게 됐으면 그건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D 이미징 레이더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대편 진영이 엄청나게 목소리 커졌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 안 된다 그랬지.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엔 비전 센서에서 라이다하고 이미징 레이더 진영이 굉장히 목소리가 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제가 봐도 딱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에 억눌렸던 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되는 그러니까 왜 안 된다 그랬냐 이런 거죠. 다 그겁니다. 네 내가 뭐라 그랬어? 막 예.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진영도 한번 목소리를 좀 들어보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존 컨트롤 유닛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기능이 아니라 영역 분류 구분되는 네. 쪽까지 진화가 될 텐데요. 뭐 요 과정이 자동차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도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닛별로 있겠지만 뭐 에이다스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조금 이제 소극적 기능이고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 되면 모든 센서들 다 통합하고 이걸 AI까지도 연산하는 엣징 컴퓨터가 고도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FSD 뭐라든지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이페리온 뭐 8, 9 뭐 그래서 안에 있는 칩이 뭐 토르까지도 이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율주행이 됐을 때 어떻게 이 도메인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가 용산에서 PC 다 깔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행위는 뭐죠? 다 슬롯 꽂았어요. 윈도우 깔아야죠. OS 깔아야죠. 윈도우 OS 깔아야죠. 가 그래서 중요하죠. OS 깔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도 알렉사라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 소프트웨어 디파인 피클 되면 그 강력한 소프트들, 그다음 니들 모은 데이터들 다 어떻게 보면 어딘가 관리하고 이제 학습하고 추론시켜야 되는데 우리 애저 있다, AWS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힘을 빌릴 수밖에 없으니 그러지 말고 우리랑 하자.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좀 전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퀄컴 같은 경우도 야 어찌됐건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즉 통신으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가져가고 클라우드에서 학습시킨 걸 또 OT에 돌려줘야 되니 네. 당연히 통신이 필요하지 않니? 그럼 우리 통신용 AP에다가 오토노머스 기능 붙여줄게. 네. 우리 거 써라. 그러니까 상당히 자동차 업체가 소프트 디파인 비클로 가는 상황에서는 IT 업체들이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게 비테슬라 진영. 테슬라는 어차피 혼자 다 하니까 마치 애플처럼 가고 네. 있는 거고요. 나머지 업체는 마치 우리가 안드로이드 진영이 형성되기 전에 뭐 바다나 신비안 네. 같은 많은 그런 허우적거림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막 이제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 눈에 보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포테인먼트만 하겠다는 업체들, 아니면 여기다 에이다스, 컴포트 기능만 하겠다는 업체들, 아니면 좀 욕심내서 다 자율주행까지 한 번에 다 하겠다 이런 업체들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아까 업체별로 좀 다양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가장 기억이 나는 하나만 딱 꼽자면 당시 아마 포비아라는 세계 7위권의 자동차 업체가 있어요. 이게 포레시아라는 회사하고 헬라가 합병된 회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CEO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은 감가상각이 막 되는 라이어빌리티가 아니라 네. 앞으로 가치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에셋이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렇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사실 테슬라가 그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 자동차를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 로보택시로 변해요라는 게 네. 사실은 테슬라 네트워크의 요체거든요. 네. 근데 별로 안 믿고 있죠. 근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당시 시뮬레이션은 1년에 29,000불 정도를 통장에 꽂아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택시를 운영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에셋이 된다는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3년 지나게 되면 한 45%, 46% 감가상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앞으로 자동차 업체의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보자면 2014년도에 테슬라가 이미 완성해놨던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을 1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후발주자들하고 간격이 한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번 모빌리티에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LG라든지 뭐 삼성 뭐 많은 업체들이 또 하나가 이제 스크리니피케이션 뭐 자율주행이 되면 안에를 어떻게 꾸며 놓을래? 이런 부분은 이 소니라는 회사도 혼다하고 손을 잡아서 아필라라는 차를 내놨어요. 네. 26년부터 아마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겉에도 재밌지만 안에도 굉장히 재밌게 꾸며놨어요. 겉으로는 뭐 스파이더맨이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라데타 그릴에 있는 이 바 형태의 스크린이 보여줬고요. 안쪽에서는 소니 픽처스에서 나오는 영화들, 네. 음악들 360도 서라운드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환경을 만들어놨고요. BMW D라는 뭐 컨셉이었는데 그 역시도 겉에 마이크로 캡슐을
도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가하게 되면 32가지 컬러로 바뀌는. 네. 그래서 원하는 색깔로 팍 바뀌는. 작년에는 흑백을 갖고 나왔는데 올해는 완전히 풀 컬러로. 네. 그래서 겉표면에다가 광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리고 안에는 가상현실. 지금은 이제 AR 정도의 수준인데 조금 지나되면 완전 가상현실로 구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스크리니피케이션, 즉 안에를 뭐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로 정말 잔뜩 도배해 놓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의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강조만 돼도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로서의 디지털 칵핏은 굉장히 적어도 유망할 것 같다. 네. 최근에 뭐 L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이런 아마 기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많은 업체들이 디지털 칵핏을 내놨고요. 삼성도 하만을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보여줬고요. LG도 LG전자 VS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통해서 아주 풀로 실력을 다 보여준 뭐 그런 CES의 모빌리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CES에서 이렇게 개념이 제안이 되거나 나오고 나면 일반적으로 뭐 양산이란 말은 좀 그렇고 매출화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통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고 색 대장님 보세요? 모든 뭐 인더스트리나 산업별로 다 다르겠지만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 24년, 25년부터 아마 빠른 업체들이 시작할 거고요. 네, 보이긴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2년. 이미 자동차 업체는 뭐 한 4, 5년 정도부터 이 컨셉하고 맞춰서 부품을 네. 받기 때문에요. 특히 아마 기존의 뭐 소나타나 아니면 무슨 그랜저 같이 양산차는 기존 자동차 부품 업체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아이오닉 같은 신생 브랜드나 아니면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회사들은 없는 이제 브랜드들은 바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마 현실화 될 거고 아마 26년, 25년, 26년도 되면 아마 칵핏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거예요. 저도 이번에 뭐 프라이빗 부스를 다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환상적인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네. 와 정말 스크린으로 발라놨구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가 필요하겠어 싶었는데 딱 그 뒤에 회장님 자리에 앉아서 느껴보니 돈 있으면 사고 싶다. 3년, 4년밖에 안 남은 정도 일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수주전고의 한 60%에서 70%가 디지털 칵핏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페네트레이션 속도 빠르고요. 제가 처음에 LG의 구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제 과외를 해드리러 갔었는데 그때는 MS가 제로였어요. 지금 벌써 이제 재팬 디스플레이하고 거의 지금 세계 1위를 다투고 있고요. LG도 VC 사업부로 시작했지만 지금 VS가 이미 흑자 전환하고 네. 굉장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네. 아마 시장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센터장님 뵈면은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 예. 사실 테슬라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OS가 앞으로 제일 중요해질 수 있는데 애플처럼 되느냐 마느냐는 테슬라의 OS가 애플 OS처럼 독자적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을 만들고 있는데 격차가 벌어질까 옛날처럼 바다 이런 것처럼 사라질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 차면 OS를 공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처럼 완전히 폐쇄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지를 두고 있는 게 우리 차를 일정 규모 왜냐하면 기술 선도라든지 아니면 MS 선도를 위해서는 일단은 폐쇄할 거예요. 근데 일정 규모가 되면 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거기서 좀 열려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인포테인먼트 영역이나 이런 쪽은 테슬라도 조금 제가 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좀 거시담론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네. 오픈 AI 만들었을 때도 우리 좀 약간 과거를 좀 회귀해 가면요. 사실 AI가 핵심입니다. OS를 넘어선 게 AI예요. 근데 AI는 이미 오픈 AI 창립 멤버가 일론 머스크였고 또 거기서 안드레 카파시 같은 최고의 엔지니어가 이미 테슬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GPT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GPT가 이미 테슬라의 운행에 사용된다는 건 이미 트위터를 통해서 다 밝혔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생성형 AI가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이 친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댓글에 뭐 당신 GPT가 뭔지는 알고 하는 얘기야라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한테 막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AI들을 통해서 GPT가 이미 자율주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뒤늦게 채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지 이미 2020년도에 GPT-3가 완성됐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더 큰 개념의 결국 AI에 대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정말 저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분할이죠. 분할인데 우리 패놉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객체 분할을 합니다. 동적 객체하고 정적 객체를 분리하는데 이게 다 AI가 사용돼요.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이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시퀀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챗GPT도 이 시퀀스 기능이 워낙 훌륭하죠, 그죠? 근데 그 알고리즘과 시퀀스를 먼저 자율주행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NLP, 그러니까 우리 저 자연어 처리 능력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티모달이 된다 그러면 아마 자율주행 그리고 지금은 인코딩이 대부분 다 텍스트로 들어가서 1과 0의 바이너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연산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로 툭 디코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음성, 예를 들면 소리의 네. 주파수, 그 다음에 RGB 같은 빛 전부 다 똑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테슬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GPT를 적극적으로 자동차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OS를 테슬라 걸 사용해서 이걸 퍼뜨릴 거냐, 그리고 나머지 진영은 또 연합할 거냐, 아마 각각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메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는 그 애플의 그 카플레이를 쓰고 싶다면 아마 일정 부분의 인포테인먼트 도메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거기. 네. 그래서 맞춤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구동, 제동, 완충, 조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하고 컴포트 정도는 자동차 업체가 스스로 다 하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단계까지 가면 이건 사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진화 방향하고 아주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처음에 모비라이 걸 쓰다가 하드웨어 1.0이었죠. 2.0에서 엔비디아로 갔다가 너무 GPU가 무겁고 옵티마이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칩을 디자인했죠. 네. 짐 켈러가 하드웨어 3.0이었죠. 지금 자동차 업체 진영이 91%가 모비라이 있었었죠. 카메라 쪽에.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엔비디아 쪽으로 확 불이 붙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왜 지금 뭐 전체 매출의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40%가 넘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냐면요. 이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래핑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네. 그 엔드투엔드라고 그랬죠. 네. 정말 엣지 컴퓨터서부터 슈퍼 컴퓨터까지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다음에 뭐 쿠다 같은 컴파일러 언어까지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킷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조금 더 큰 얘기인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네.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 그 슈밥 이런 양반이 얘기했던 네. 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완성되면 4차 산업혁명 된다예요. 그러니까 사이버랑 피지컬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네. 반대. 근데 피지컬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디바이스. 아까 우리가 존 디어를 얘기했을 때 네. 피지컬은 농기계예요. 네. 근데 사이버는 AI예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붙게 되면 기계가 아니라 뭐가 되죠? 사람이 되는 거죠. 로봇이 되는 거죠. 로봇. 네. 왜냐하면 인지 사람. 판단을 사람이 네. 해주는 게 기계죠. 인지 판단을 우리가 하고 컨트롤러로 조작하는 게 기계라면 인지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게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달리는 로봇이 자율주행차고요. 나는 로봇이 Unmanned Aerial Vehicle UAV가 되는 거고요. 지금 존 디어의 로봇 트랙터 같은 경우도 인지 판단을 스스로 하는 농기계가 로봇 트랙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이 업체들이 로봇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은 이미 이 ETL 프로세스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너무 로봇에 이식하기가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도 하이페리온 같은 걸 갖고 있지만 뭐 아이작이라든지 아니면 제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봇에만 딱 붙이면 로봇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객체 분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가 보는 RGB나 아니면 그걸 좀 약간 더 순도를 낮춘 YUV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연구열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보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뭐 로코모이션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은 자동차나 로봇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트랜스포머가 영화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도 테슬라 봇이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동차를 하는 업체가 로봇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뭐 옵티머스 이렇게 지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빠져들어서 듣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AI로 잠깐 이렇게 보였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술술 말씀을 쉼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챗 GPT 잠깐 말씀하셨으니까요. AI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챗 GPT 써보셨나요? 써봤죠. 어떠셨나요? 저는 여기서도 확신을 좀 가졌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초거대 AI라는 게 과연 개체를 많이 하게 될 때 정말 무슨가 티핑 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매개 변수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같은 건 뭐 y는 ax 곱하기 b 하면 사실 매개체 두 개가 있죠. a랑 b. 근데 사실 1750억 개가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왜냐면 3차 방정식 지금 우리 머리로 풀려고는 잘 못 풀 것 같은데. 네.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벡터라는 걸 이게 즉 이제 말 더미를 벡터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벡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0이라는 원점서부터 거리라든지 각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말 더미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리즘과 시퀀스를 가지고 잘 구분을 해놨고요. 이게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당시에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시퀀스를 인베딩한 거예요. 딱딱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게 사실 말의 어순이죠. 이게 네. 시퀀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연합 치게 되면 우리가 자동으로 뉴스 딱 붙거나 아니면 인포맥스 딱 뜨듯이 가장 연합과 많이 사용되는 말 더미들이 결국은 이제 웨이트 가중치가 굉장히 높은 애들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들인데 이게 초거대 즉 우리가 아마 45TB 정도 될 겁니다. 그 모든 인터넷을 확 넣었을 때 인터넷에 나오는 텍스트를 얘들이 그걸 막 찾아가지고 톡톡 붙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컴퓨터가 아니 저 AI가 우리를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고작 지금 보면 1750억 개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놀랬는데 만약에 한글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뭐 고대 문헌 뭐 인도 할 거 없이 전 세계 있는 텍스트들이 다 녹아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챗GPT 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자식벌이들 그 GPT-4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를 100조 개까지 늘린대요. 그러면 우리 GPT-2부터 GPT-3가 한 100배였으니까 지금 100조 개가 된다면 뭐 사람의 뇌에 필적하는 건 시냅스의 개수하고 필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멀티모달 AI로 진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텍스트만 받아들이지만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아까 RGB 세상을 다 보면서 이걸 전부 다 데이터로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카메라도 0과 1의 숫자를 다 그 데이터 넣어놓고 네. 예를 들면 이런 뭐 모양 하나를 전부 다 한다면 우리 라벨링이라는 것도 필요 없겠죠. 데이터 안에 다 제가 매칭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텍스트에서 놀라고 있는 부분을 아마 삼라만상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GPT-4는 멀티모달 AI로 발전시키는 게 아마 타겟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HPC, 하이퍼포먼스 컴퓨터도 저희가 작년에 왜 도저 컴퓨터가 1초에 110경번을 연산하냐, 왜 엔비디아의 EOS가 1800경번을 연산하냐, 이런 게 사실 이 거대 모델들을 돌릴 수 있는 정말 딱 적합한 컴퓨터의 사이즈인 거예요, 이제. 계속 그래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발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걸 가지고 조금 구체화되어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거든요. 예를 들면 장점 10가지만 말해줄래? 내지는 단점 10가지만 말해줄래? 내지는 500단어로 한정해서 얘기해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물론 저희가 그 진위 여부는 뭐 저희 같은 뭐 우리는 소위 전문가니까 그래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저는 구체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안 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로 딱 끊어졌지만 이게 만약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기능들이 생겨난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어제 무슨 개그 프로를 했는데 유행어가 생겼다. 그럼 당연히 오늘 반영된다면 아마 얘들은 굉장히 또 농담도 어제 있었던 농담 유행어가 됐는데 갑자기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하이퍼스케일 AI는 더 거대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도라는 이런 것들은 높아질 거고요. 이게 비단 텍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삼라만상에 적용되는. 그래서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튜닝 산업이 잘 될 거다. 예를 들면 법 쪽에서는 매개 변수에 법을 더 많이 넣어. 네. 그러면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화될 거고요. 의료도 의료 정보를 잔뜩 넣는 튜닝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아마 의사 선생님들 뺨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영역이 확대된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텍스트 같은 가장 쉬운 단계에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주행에는 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도로 정보, 그 다음에 자동차의 사이즈나 폭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차서부터 최신 차까지도 이 자동차의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되면
아마 자율주행할 때 변수들을 많이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패스 플래닝 할 때도 아까 시퀀스라는 게 자동차의 운전은 그야말로 시퀀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옆차가 우측으로 왔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변수들이 딱딱 붙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이 GPT라는 거를 자동차에 쓸 거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처음에 뭐 이 퍼셉트론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CNN, RNN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해왔지만 사실 다 단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버트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GPT가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고요. 이대로 저희가 좀 더 진화된다면 상당히 좀 많은 개선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제가 이제 로봇에서 제일 항상 제가 이제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그 알파고가 바둑 둘 때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프로그램은 어쨌든 머신러닝 AI인데 그 돌을 사람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저 사람이 놓는 것까지 이제 기계가 하는 단계가 언제 올까. 근데 생각해 보면 얘기하신 이런 소프트웨어나 관련된 거는 정말 빠를 텐데 전 자율주행차도 저는 그런 프로그램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 얘기하신 대로 종합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그걸 과연 구동하게 하는 걸 그렇게 세밀하게 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이런 뭐 구동 장치의 정밀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이렇게까지 가 있고 하드웨어는 못 가 있는데 이 간극이 과연 언제 이렇게 붙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잠깐 하거든요. 그게 그건 혹시 어떻게 아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피지컬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CPS가 4차 산업혁명 요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동화 혁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줬죠. 근데 사람의 인지 판단을 자유롭게 해주진 못했어요. 네. 우리가 늘 감시를 해야 되고 잘못되면 버튼을 눌러야 되고 컨트롤러 움직이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바둑알을 두려면 비전 센서가 바둑알을 정확히 봐야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퓨어 비전 얘기인데 카메라 온리는요. 횡적 오차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종적 오차는 못 잡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레이더나 라이다의 필요가 있는데요. AI가 고도로 발달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 열명의 연습처럼 코가 오똑하면 코에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픽셀이라는 거는 2D죠. 평면의 2D인데 벌리고 벌리면 코 끝과 이 끝 부분에 이 그림자 그레이드가 다를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종적 오차를 잡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는 예를 들면 1km 떨어진 소실점과 800m 떨어진 소실점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네.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종적 네. 오차를 잡아내는 게 참 70%까지 잡아내요. 저 AI가. 근데 그 30%를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악천후가 되면 더 기능이 좀 네. 저하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지컬 부분에 이게 물리세계라는 거는 안개도 끼기도 하고 중력, 마찰력, 원심력, 구심력, 관성 이런 애들이 AI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아까 ETL 프로세스 학습을 통해서 정상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야, 이 피지컬 월드도 한 번에 그냥 잡아낼 줄 알았어요. AI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 나인의 법칙이라죠. 99.9를 계속 써나가는 행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덱스트러스 사람 손가락 모양이 이게 22자유도예요. DOF가 22인데 정말 이게 조물주가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통제를 하려면요, 이 끝부분에 있는 모든 센서들을 통제할 수 있을 네. 정도의 기능이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에 아마 뭐 테슬라의 또 AI 데이가 한번 있을 때 아마 그게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은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네. 파지라 그러죠 우리가. 파지하는 것도 AI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파지를 할 때 이 컵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요. 마우스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로지텍인데 로지텍의 어떤 모델은 어떻게 파지를 해야 된다는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잡아내는 훈련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기계적인 부족 부분들은 계속 정밀한 기계 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뭐 맴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되는 게 아주 초정밀한 센싱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하고 매칭시키는 것들은 계속 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아마 처음에는 좀 둔탁하게 뭐 이런 거 잡은 정도겠지만 나중에 정말 머리카락 잡아주는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2000년대, 96년 그때 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맴스하고 의공학을 엄청나게 학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네. 그때 하고 AI나 아니면 비전 기계적인 센싱- 거로는 그렇죠. 되게, 기계적인 예. 거는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현님 보면 기계공학 전공이셔가지고 액추에이터도 네.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폴스 앤 토크 센서라든지 이게 옛날에 있었지만 최근 네. 들어서는 로봇을
올해 파라미터 많이 축소해서 네. 자갈밭에서 막 뛰게 한다든지. 그렇죠. 뛰는 건 이제 됐죠. 네, 보선 다이내믹스가 예를 들면 뭐 중력을 딛고 한 번 내고 뒤에 위로 올라도 가고. 백플립 네. 넘다지는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고 또 소재 기술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덱스트러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손으로 큐브를 완전히 만지는 것까지 단계 갔죠. 그래서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상용화시키고 가격을 낮추는 작업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초기 로봇은 우리가 그렇게 정교한 작업은 못 시킬 거예요. 네. 근데 이 역시도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가 소프트웨어가 디파인 되면 OTA를 통해서 계속 그걸 정교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도 처음에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그랬듯이 학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좀 소모할 거고요. 일정 수준이 됐을 때 그래서 잡아도 복잡도가 낮은 공장에 먼저 때려 넣어요. 로봇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의자 시트 작업이라서 아니면 볼트너트 작업 정도 그렇죠, 시키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가정용 로봇이. 그러다 그리스대로 깨면 뭐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복잡도가 낮은 데서부터 로봇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 이제 로봇 청소기를 저희 와이프가 이사하면서 좀 큰 거 비싼 거 준 걸 샀는데 네. 되게 신기한 게 그래도 빨고 걸레를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다. 이런 간단한 건 이제 기계가 하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들더라고요. 한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질문하신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바닥 청소만이 아니라 그 AI가 제일 맞아요. 하기 어려운 로봇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화장실 청소래요. 아, 거기까지 갈 정도의 로봇은 언제쯤 나올까요? 화장실 청소.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안 미끄러지는 슬리퍼를 개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사람이 좀 하고. AI가 로봇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네. 화장실 청소는? AI가 네. 많은 그 화이트 컬러의 직장을 일자리를 많이 뺏어갈 거라고 하는데 끝까지 못 뺏어갈 거가 바로 청소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 로봇이라는 기술은 미국에서 이미 뭐 소방 로봇이라던가 예를 들어 아니면 뭐 방위 산업에서도 뭐 위험한 데에 상당히 많이 로봇을 쓰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고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도입을 하면 문제점도 많을 거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로봇을 누가 해킹해서 AI 로봇을 뭐 불을 끄라고 했는데 사람한테 총을 쏘고 다닌다든지 아까 그 말씀하신 농기계도 그런 기술로 무슨 사람 죽이는 거를 뿌리고 다닌다든지 딴 걸 넣는다는 거죠, 거기.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걸 이제 제가 많은 아까 걱정을 CS를 해요. 얘기하다가 얘기를 빠뜨린 부분이 딱 갑자기 네. 발견이 돼요. 역시 네. 촘촘하십니다. 구멍이 생기자마자 바로 이제 질문을 주시는. 우리가 예전에 MOBI, 모비라는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한 84% 정도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모빌리티를 통제하는 게 모비라는 컨소시엄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제일 걱정됐던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두려움이 없는 양반이지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걱정되는 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해킹을 했을 경우에 우리 플릿, 테슬라의 선단이 한꺼번에 무력화되는 게 제일 두렵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네. 이번 CES에서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양자였어요. 양자. 왜냐면 양자 컴퓨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양자 통신하고 양자 보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면 양자를 광자 수준까지 떨어뜨렸을 때는 빛의 알갱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셉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걸 하려면 해킹을 하려면요. 광자가 손실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퀀텀 양자 통신하고 양자 보안을 모든 부스에서 다 써놨길래 이거 왜 써놨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이제 5G의 속도로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원주도 안 된다. 너무 느린데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개발되는 순간에는 모든 게 무력화되기 때문에 양자 보안과 양자 통신에 대한 건 지금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LG 부스도 양자 통신과 양자 보안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광자를 최근에 아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양자 통신과 양자 보안을 보시게 되면 그 광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보안은 더 촘촘해지고 더 아마 까다로워지는 쪽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뭐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게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이 리세션 기간 있기 전에 컨슈머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B2C죠, 그죠? 네. 이게 활성화됐지만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업들이 좀 홀쭉해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B2C가 조금 가라앉고 엔터프라이즈 테크, 즉 B2B가 아마 2030년까지 활성화될 거다는데 이게 아마 이번에 챗GPT 같은 경우도 이 거대 변수를 통제할 수 있으려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큰 기업이 아니면 사실 그걸 놓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뭐 LG전자도 엑사원이라고 2천억짜리 이
이 파라미터를 다룰 수 있는 초거대 AI가 나올 거고요. 뭐 KT도 뭐였죠? 이름이 뭐 믿음? 믿음이라는 이것도 매개 변수가 한 2천억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거대 업체들이 이 초거대 AI를 가지고 나와요. 그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테크인 거죠. 그래서 미래 산업을 위해서 기업체들이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기업 기술 위주로 아마 투자가 될 거다. 거기에 핵심이 아까 얘기했던 보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안은, 왜냐면 아무리 뭐 이뤄놓은 게 많은 기업이라도 한번 해킹 당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들이 강조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초거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R&D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엔터프라이즈 테크, 그리고 뭐 우리 XR 같은 MR이나 AR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피지컬 월드, 물리 세계를 학습시키기 위한 공간의 가상 세계. 그래서 이제 우리 디지털 트윈이죠. 네. 갖고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이 세상에는 그림자가 막 생기는데, 카메라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띄어내야 되잖아요. 그는 오토심이라는 공간에 가서 그림자를 띄어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를 학습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이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 나눴지만, 뭐 AI나 뭐 로봇이나 아까 CES에서 메인 뭐 테마나 대부분 다 이제 이 관통되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이제 횡설수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근데 그래서 오늘 뭐, 사실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료를 차분히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희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마무리로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미래 기술 중에 그나마 우리에게 좀 가까이 다가와 있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밸류체인, 어떤 산업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종목을 추천해서는 안 되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보면 AI, 아까 CPS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의 핵심은 AI입니다. 그래서 AI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러면 초거대 AI를 담을 만한 그릇은 뭐야? 그러면 이 0과 1의 바이너리, 이 숫자를 계속해서 연산하는 컴퓨팅은 또 어디서 해? 하드웨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뉴로모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옵티마이즈 해야 돼요. 그래서 뭐 GPU가 조금 내어 거슬린다 그러면 아마 뭐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칩 디자인을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소프트웨어, OS 어떤 거 쓸 거야?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AI, 그다음에 초거대 AI를 돌릴 수 있는 회사들은 누구야? 네. 뭐 오픈 AI하고 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손을 잡았습니다만 네. 많은 업체들이 있죠 또.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번들로 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 월드의 이 변수들, 중력, 뭐 마찰력, 빛의 굴절, 왜곡, 이건 누가 잡아줄 수 있어? 이거 학습하는 툴도 많습니다. 그거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일단 AI에 관련돼 있는 생태계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피지컬 대표적인 게 로봇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로봇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업체들. 네. 예를 들면 뭐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네. 되겠죠. 그죠? 네. 한국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좀 빨리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로 빨리 가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현대나 기아자동차도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내연기관 업체야 아니면 미래로 좀 빨리 가는 것도 같은데 애매하실 거예요. 그게 아마 어느 순간 확신이 드신다 그러면 이것도 미래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한국에 있는 로봇들도 삼성이 왜 차세대 먹거리를 로봇을 지목했겠습니까? 네. 사이버단의 반도체가 쓰였다면 이제는 디바이스엔 로봇이 있어야 돼요. 단에서. 네. 네. 근데 약간 아쉽게 뭐 삼성 테크윈을 매각하고 삼성 탈레스를 매각한 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뒤늦게 이제 로봇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 굉장히 추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일제히 다 뛰어들었어요 로봇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이버, 피지컬이라는 부분이 결국 4차 산업혁명일 거고요. 이걸 둘러싸여 있는 에코시스템, 뭐 예를 들면 포스트 5G, 네. 뭐 이런 것들 다 고민해 보셔야겠죠. 네. 아, 오늘 연초에 있었던 CES로 시작해서 모빌리티와 로봇과 AI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이 산업까지도 훑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씩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냥 프롤로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네. 두루두루 훑어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